우클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실용적인 정책 뭐 이런 거는 꼭 이재명 대표라서가 아니고 특히 민주당은 주요 선거 때마다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당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대통령 선거는 전망적 투표다. 또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집권 정당, 집권 세력에 대한 이제 회고적 투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100% 그렇지는 않아요. 대선도 회고적 요소와 전망적 요소가 같이 작동하는데 전망적 요소가 강하게 부각이 되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재집권했던 또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게 전임 대통령 인기가 추락하고 막 국민적으로 민심이 이탈하고 이랬음에도 재집권할 수 있었던 거는 역시 그거는 야당보다는 전망을 그쪽에 더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전략은 당연히 중도 또 통합 그다음에 실용적 정책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장애 요소가 특별하게 정치적 장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네. 지난번 이제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되고 치렀던 지난 대선하고는 다르게 이유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이런 정치적인 바리케이트에 해당하는 분열적 요소들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는 저는 잘하고 있는 행보고 특별한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탄탄대로 같은 그런 정책적 행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네. 민주당 경선 재미없겠는데요. 아니 내부 아무런 변수가 경선은요. 없습니까? 뭐 혹시라도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변수요? 좀 없다고 얘기하셨고. 변수는 특별히 없는데요. 그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요. 분열되는가. 네. 이기고 있는 정당이 안 되는 건 분열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떠한 과정을 거쳤든 간에 분열적 요인은 지금 소멸됐기 때문에 이 대선에서 민주당의 특별한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0.73으로 민주당이 이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민주당 내부가 분열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과 달리 일종의 후보 간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장동 이슈라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터져 나왔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친문이니 비문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문재인 정부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의견이 갈렸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가장 강고하게 흩어지지 않을 수밖에 흩어지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해 준 거예요. 워낙 구심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얹어줬다고 봐요. 한독수 권한대행이 다시 또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뒀다 그러면은 권한대행조차 이런 식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기 싫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임명할 때는 권한 행사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흩어지게 되거나 분열하게 되면 또다시 또 이정 5년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될 만한 요인 자체가 별로 없다. 아까 최재성 의원이 말씀하신 탄탄대로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길이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탄탄대로였다가 막판에 뒤집기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사출론 나오는 게 대한 그 기시감 있는 우리가 과거의 사례가 있잖아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고 그다음에 그때 한나라당에는 강력한 사실상의 대통령의 가장 큰 제표도 이해창 후보가 있었고 근데 이해창 후보가 그때 제 기억이 30% 중반 정도의 지지율이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20% 초반대 정도였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그랬을 때 정몽준이라고 하는 국민통합 21의 새로운 후보가 중간에서 나와가지고 한 20% 중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몽준과 노무현이라고 하는 진보와 중도 정도가
통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삽시간에 그냥 이해창 후보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탄탄대로라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뒤집어질 수 있다는 역전극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민이 선택해서 뽑아주면 그 권력은 정당한 겁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장악한 이후에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너무 남발했다는 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쓰는 걸 자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숙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제도가 헌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탄핵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있다고 해서 이걸 다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게 권한의 남용이고 권한의 사실은 악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줄탄핵을 계속해왔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국정이 마비되는 수준까지 가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나쁜 방법으로 이제 이걸 되치게 하려다가 이게 파국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동안의 제도적 권한의 남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의회 국회가 소수를 존중하고 관용과 절제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반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또 대통령이 되면 이게 절제 없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헌재 짧게 듣고 이제 판결문을 보면 소위 말해서 다수당 민주당에 대한 부분만을 지금 김근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할 때 여소야대였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다수였으니까. 헌재 판결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권이 못한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정마비라고 이제 줄탄핵 등등으로 국정마비라고 얘기하기에는 계엄 당시에 탄핵 소추 중인 사람이 소수였다. 이 얘기도 헌재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주 정확한 거예요. 총선을 통해서 민심을 얻고 여소야대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지만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못한 거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야당의 입법 독재 등등등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주장으로서 이해는 가나 불구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야당을 적대시하고 잘못했던 이런 측면들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직접 선출해서 구성하는 입법부의 구성 원리, 선출 원리, 또 대통령 권력의 선출 원리를 적확하게 지금 헌재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